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의사표시 들어갈 차례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 봤었고, 오늘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볼 차례요.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나오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두 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게 세 개였죠. 비진의, 통정, 착오. 하자가 있는 것은 이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고요. 그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요건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면 여기 위에 있었겠죠, 그죠? 일치는 하는데 다만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이제 사기 강박이었고,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우리가 이제 조문 한번 보면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고요. 근데 이제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의이면 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무과실까지 갖춰야 유효가 되고, 이제 공통 규정이었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 정리해 보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세 번째는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비진의 표시인데, 그 비진의에서 말하는 요 진의의 개념.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의사를 말한다고 했죠.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고 했냐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최선이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건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의사표시,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일치하고, 세 번째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면서도 하는 거야. 만약에 모르고 하면 그건 비진의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했냐면, 모르고 하면 착오야, 착오. 착오라는 건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게 착오였죠. 그래서 비진의와 착오의 차이점은 불일치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차이고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원칙은 뭐가 된다고 했냐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중에서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 그랬어요? 표시주의. 그래서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유효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대리가면 공부하겠지만 비진의 단서를 적용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 이거 우리 뭐라 그랬어요? 대리권 남용. 그러니까 대리권을 남용했다는 건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유권대리. 그러면 원래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남용 사실을 본인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항상 대리권 남용하면 뭐가 떠올라야 한다고 했냐면 비진의를 유추 적용한다라고 했죠. 대리 가서 또 한번 보고. 그러면 통정호의 표시는 일단 의사 표시가 있고 불일치하고 그리고 알고 하는 것까지는 비진의와 똑같았어요.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였죠. 비진의와 통정의 차이점은 혼자 있느냐 짜고 있느냐. 그러니까 통정호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 합의, 양해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단순히 알았다, 인식한 것으로는 통정호의 표시가 될 수 없다 그래서요. 짜고 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통정에서 허위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효력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진이랑 통정은 무효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착오나 사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였냐면 취소죠. 그러면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는 건 뭐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동기. 동기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중요해야 되고, 세 번째는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경과실이 있었어요.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다시 아침부터 이럴 거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뭐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만 없으면 돼. 그럼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과실만 아니면 되니까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였죠. 뭐만 아니면 된다? 중대한 과실만 아니면 되니까 가벼운 과실은 취소권을 인정해주고,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너무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취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과실까지는 취소 가능하다. 자, 사기 강박도 역시 취소 사유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진이와 통정에서는 취소란 말 쓰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2번 비진이 표시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2번 틀리긴 했어요. 이건 비진이와 통정은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효. 비통한 건 무효고요. 그리고 착오와 사기 강박은 취소. 그러면 이 비통착사에 공통점이 있었죠. 공통점은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은 다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고, 그럼 여기서 이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 무과실에 대해 선이면 돼요. 선이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선의는 모두 추정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도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게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사법행위가 아니라 공법행위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면 그건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유효라고 했고, 가족법상 행위는 표시가 아니라 의사를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게 되면 이 표시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냐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혼인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혼인하겠다고 표시했어요. 그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예요.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비통착사가 이제 차례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 보시면 진의의 의미, 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표의자가 생각하는 생각, 어떤 특정한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이번 시험에 오랜만에 이 진의에 대한 개념이 또 출제가 됐죠. 진이라는 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의사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판례가 뭐 있었냐면 강박을 당하는 바람에 증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증여한 사건이죠. 그럼 강박에 의해서 증여했다면 그건 비진이다, 진이다? 진이죠. 원하진 않았지만 증여한다는 내심상의 생각이 있으면 그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다라고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요건 보시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이때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법률 효과랑 상관없는 거, 명백한 사교적인 농담 또는 배우의 대사, 이건 아예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것만 말하는 거고요. 왜 했느냐?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동기는 의사표시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자, 그리고 이제 판례와 관련해서 요거 이제 뒤에 나가서 비교할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비교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채무자 이름으로 빌려주었다. 채무 명의를 대여한 사건이죠. 그러면 얘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채무자의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채무 명의를 대여했다면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비진이고 있으면 진이에요. 우리 판례는 진이다.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얘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건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요건 진이에요. 근데 비교했던 판례는 뭐였냐면 채무 명의를 대여할 때 금융기관이 뭐 해준 사건이 있었냐면 금융기관이 양해한 사건이 있었죠. 양해했다는 말이 써 있으면 그건 뭐가 된다? 통정어의 표시로 무효가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일치를 알고 해야죠. 모르고 하면 착오, 모르고 하면 착오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법 조문대로 원칙은 유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것들이 나오죠. 요건 이제 우리가 봤던 사립대학교 조교수 판례,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퇴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러면 사직의 의사 없이 낸 거니까 요건 비진이에요. 비진이. 그런데 비진이는 원칙이 유효지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원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던 사건이 이거였잖아요. 갑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인데 사립대학교 교수예요.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 갑 교수는 실제로 사직의 의사가 없었죠. 그럼 의사가 없는데 제출했으니까 요건 뭐가 된다는 거야? 비진이지. 그러면 이 얘는 왜 사직서를 냈냐면 내가 사직서를 내면 학교 측에서 반려해 줄 줄 알았어요. 좀 지나면 조용해지니까 그냥 있어 이럴 줄 알았는데 학교가 사직서를 수리했어요. 자, 그러면 요건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원칙은 유효.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 을이 갑 교수가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갑이 사립대 조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국가기관에서 이 공무원이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무효해요? 그래도 유효해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면 이건 사법행위가 아니라 공법행위니까 무조건 유효하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때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가 생기겠죠. 유효주장자가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 항상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유효, 무효 나오면 무효주장자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 갑 교수가 학교법인이 내가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고요. 증명하지 못하면 사직서는 수리된 거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야.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 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진이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이 남용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비진이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대리권 범위에서 공부했던 건데 매도의 대리권이 있으면 중도금이나 잔금,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야, 내 거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그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돈 받을 때 이건 내가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돈 받고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원칙은 져야죠. 권한이 있는 애가 한 거니까. 자, 그런데 언제나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 본인에게 가혹하니까 요 대리권이 남용되었을 때는 뭘 유추 적용한다? 비진이. 그러면 상대방이 돈 줄 때 얘가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얘가 꿀꺽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대리권이 있는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언제 안 진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비진이를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하면 항상 비진이가 떠올라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제3자는 보호되는데 제3자는 선의일 때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상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원칙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대항할 수 없다예요? 원칙은 있는 거지. 절대적이니까. 우리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뭐하고 뭐야? 비진이랑
통정, 얘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으니까.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선의에서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제3자가 과실이 있어도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요건 뭐 비통착사의 다 공통점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적용 범위인데 뭐 단독행위, 어차피 얘는 짜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거니까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면 무효가 될 수가 없죠. 비진의 표시는 언제 무효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 상대방 없는 행위는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언제나 유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비진의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행위죠. 그러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저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럼 무효가 될 수 없죠. 그럼 효력은 뭐다? 언제나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비진의는 뭐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도 다 적용되는데 다만 상대방 없는 행위는 무조건 유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무효. 뭐 주식인수 청약은 뭐 상법상의 행위로 얘는 언제나 유효한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공법 행위는 중요하다 그랬죠. 공법 행위는 적용될 수 없다. 공법 행위는 의사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판례 하나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행법규 위반 행위가 나왔어요. 그럼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비진의 표시에 관한 문제가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될 수가 없죠. 이건 무조건 뭐야? 무효지.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고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럼 줄여서 말하면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비진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무효인 거지 비진의가 적용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사직서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면 이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공법 행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외부에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뭐 내용 자체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지금 보신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뭐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건 뭐였냐면 통정허위 표시죠. 1항에 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란다. 2항은 공통규정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그러면 성립요건을 보면 의사표시가 있고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알고 하고, 이건 뭐랑 여기까지는 무슨 요건이었냐면 비진이었어요. 그럼 비진이와 통정의 차이점은 하나라 그랬죠. 혼자 있느냐 짜고 있느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가 되려면 통정, 합의, 양해 이런 말이 나와야 통정허위 표시가 되고요.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상대방이 알았다, 인식한 것으로 통정허위 표시가 될 수는 없어요. 안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둘이 짜고 해야 통정허위 표시고, 그러면 왜 했느냐? 이유나 동기는 역시 묻지 않습니다. 이유나 동기는 의사표시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사례,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고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친구랑 짜고 허위로,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짜 매매로 허위 계약서를 써서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일단 갑은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는 없어요. 없는데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 혼자 한 거예요? 짜고 한 거예요? 짜고. 얘 혼자 했다면 그건 뭐야? 그건 비진인 거예요. 근데 짜고 했다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고 우리 민법은 이걸 무효라고 규정하는 거야.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 우리가 첫 시간에 볼 때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가장매매하면 이거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강제 집행 면할 목적 이런 건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매매가 불법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3조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첩계약처럼 반사회적 행위가 돼버리면 불법 원인급여 적용돼서 못 돌려받잖아요. 근데 이게 반사회적은 아니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고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갑이 등기 찾아와야죠.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무효니까 갑이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물권적 청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할 때 그거 봤잖아요.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둘은 똑같은 거니까 하나 지면 끝나는 거지 좀 쉬었다가 요거 또 해보고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 신탁할 때도 우리 이거 봤었잖아요. 갑이 을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러면 명의 신탁은 무효잖아요. 명의 신탁이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명의 신탁은 반사회적이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야? 갑이. 그럼 갑은 등기 어떻게 찾아와요?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갑이 굳이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해서 되찾아와 봐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채권자가 눈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귀찮다. 굳이 내가 안 할란다 이러면 A는 갑을 대위에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럼 얘가 대위 말소를 하지 않고 직접 야 너희들의 가장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딱 2번 나왔잖아요. 다 나왔어요. 지난주에 어디서 나왔어요?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되는 거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딱 2번 나왔어요.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안 되는 거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당사자 간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을이 친구가 야 이거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내가 상황이 좀 그래라고 이제 친구한테 맡겼더니 이 좋은 친구가 어떻게 해요? 팔아먹죠? 병한테 넘어가요. 그럼 이제 당사자를 넘어 누가 나온 거야? 제3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이거 무효등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데 얘가 만약에 몰랐다면 선이라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을의 등기, 무효등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무효등기는 믿어도 보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뭘 인정 안 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효등기 믿고 사봐야 보호 안 된다고. 근데 얘가 보호되는 이유는 비통착사는 다 어떤 규정을 두고 있어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이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얘가 나중에 알게 된 이후에 야 니들 그거 가장매매였다며 그거 무효잖아 라고 선의의 병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게 없어요. 이익이 있으면 주장할 이유가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무효. 그러면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어디서 봤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부할 때
허가구역에서 확정적 무효가 됨에 귀책사유 있는 사람,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었죠.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었고, 그러면 이때 이제 보호되는 제3자 병은 선이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좀 주의 의무를 기울였더라면, 신경 좀 썼더라면 요게 무효 등기인 걸 알 수 있었는데도 모르고 샀대. 보호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좀 살펴보면, 주의 의무를 기울여 보면 가장 매매인 걸 알 수 있었는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 보호된다 안 된다?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고 이렇게 말하면 틀리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는 얘기는 주의 의무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그냥 몰랐으면 다 보호하는 거예요. 요건 비통착사 다 똑같은 거고. 자, 그리고 얘가 스스로 선임을 증명해야 돼요.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돼. 갑이. 저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모형이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병이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이제 산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번엔 뭘 취득하는 거야? 저당권을 취득했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다른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병이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출제했어요. OX. 틀리죠? 당연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 근데 이제 누구는 보호해줘야 돼? 선의의 병. 그럼 얘가 소유권을 되찾아 오겠지만 뭐가 달린 상태로? 얘는 보호해줘야 되니까 저당 달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쪽 깨끗한 내부동산이 저당 달려 돌아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을한테. 그래서 금전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선의의 병이 요거를 정한테 팔았어요. 근데 얘가 선의인데 정은 악이었어요. 그러면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앞 사람이 뭐야? 선이니까 얘가 이미 소유자예요. 그럼 얘는 무권리자에게 산 게 아니라 소유자에게 산 거니까 당연히 취득. 그러니까 소유익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엄폐물 법칙 이런 말 썼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병이 악이고 정이 선이에요. 그럼 악의의 병은 권리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선의만 보호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선의의 정은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얘는 뭐니까? 선의의 제3자니까. 그러니까 병뿐 아니라 정도 선이면 제3자로서 보호된다. 병도 악이, 정도 악이.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 정이 무한테 팔았는데 무는 선이. 취득해요 못해요? 하는 거죠. 얘도 제3자니까. 무가 기한테 팔았는데 기는 악이. 선의의 무에게 산 악의에게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앞사람이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소유자에게 사면 뒷사람은 무조건 다 취득하는 거고, 그리고 무권리자에게 사면 보호가 안 되는 거지만 얘가 선이라면 보호 규정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당사자사의 효과는 언제나 무효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회적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통장 오의 표시 무효인 경우에 비교되는 판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 이름 빌려준 거죠. 그러면 요거는 비진이다, 진이다? 진이다.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있다는 거니까 진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요 위에 비교 판례는 금융기관이 뭐한 사건이었어요? 양해. 금융기관이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양해했다는 말 써 있으면 그건 뭐가 된다?
통정호의 표시.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건 뭐 우리 주임법 할 때 봤던 거죠.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요.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 요건을 갖추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주택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거를 뭘로 계약을 한 거야? 임차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거지. 실제로 사용 수익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주임법 적용해 주겠어요? 허위 표시예요. 통정 허위 표시 무효. 당연한 얘기 써 있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호의 표시에서는 시험에 최근에 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제3자 보호 문제예요. 통정호의 표시 무효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갑이든 을이든 갑의 채권자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소위 이제 엄폐물 법칙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은 악의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고, 그리고 선의면 보호되는 거지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3자라는 건 누구를 말한다고 했냐면 일단 누구는 뺀다. 당사자랑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이 누구예요? 상속. 상속받은 사람은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 그림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속받을 때 이게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가장매매라는 것, 통정호의 표시라는 걸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상속이라는 건 을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을과 같은 사람이니까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3자는 일단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빼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얘를 제3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만 맺으면 되니까 끝에 뭐라고 써 있으면 대부분 다 제3자라고 그랬어요. 뭐뭐, 한자, 양수인,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3자다라고 했죠. 일단 당사자랑 포괄승계인을 빼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어요. 자, 근데 을이 병한테 그걸 팔아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다 맺었잖아요.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병이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계약을 하고 가등기했어요. 가등기. 제3자 아니에요. 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가등기 했다라고 했으니까 뭐 새롭게 뭔가를 하면 다 제3자고 제3자 해당이 되고, 자, 갑의 채권자. 아까 나왔던 A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장매매에서 양도인의 채권자라고 하면 얘는 제3자야 아니에요? 뭐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갑의 채권자 A가 갑이 가장매매인데 진짜 매매라고 생각하고 요 대금 채권을 압류합니다. 제3자 아니에요?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압류했지. 그러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장매매에서 양도인의 채권자라고만 써 있으면 제3자가 아니겠지만 압류한 채권자라고 써 있으면 제3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매매에서 양수인의 채권자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대. 그럼 가장매매에서 양수인의 채권자 제3자일까 아닐까?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없지. 그냥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이렇게만 써 있으면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을이요,
요 B가 을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가장매매로 부동산이 넘어온 거야. 그래서 얘가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대.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겠어요? 가장매매에서 양수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라고 부르겠죠. 그럼 중요한 말이 뭐야? 가압류한. 뭘 새롭게 했으니까 그러면 제3자가 되는 거야. 또 갑이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정에게 넘겼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라고 부르죠. 제3자 아니에요. 채권을 뭐 했다고요? 양수 받았다고. 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제3자였죠. 어렵지 않고요. 뭐 했냐 안 했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를 한 자, 뭐뭐 양수인, 뭐뭐 받은 자 이런 말 써 있으면 얘는 대부분 제3자예요. 근데 모두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뭐 했는데도 제3자가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라고 했죠. 누가 있었어요? 뭐 했는데 제3자가 아닌 사람. 계약을 인수한 자.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제3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제3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일단 파산 관전. 걔가 제일 중요했고 기본 강의할 때도 막 별표 떡칠이 돼 있네. 자, 그래서 지금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매수한 자, 가등기 한 자, 양수인, 경락 받은 자, 파산.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 제3자가 되려면 무언가를 했어야 제3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파산 관제에는 제3자인데 이때 주의하시라고 한 건 선악의 기준은 파산 관제인 기준이에요? 파산 채권자 기준이에요? 채권자. 그럼 파산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으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선이면 보호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파산 관제에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데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것은 파산 관제인 개인 기준이 아니라 파산 채권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선이면 모두 다 보호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자 보시면 얘네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1번은 그냥 뭐 했다고 써 있어요? 그냥 채권자. 2번도 뭐예요? 그냥 채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과 본인, 제3자 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 자 5번은 제3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가장 저당권 포기해서 기존의 후순위 권리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기존이죠, 기존. 새로운 사람이에요? 원래 있던 애요? 원래. 그럼 제3자가 될 수 없죠. 제3자라고 하면 허위 표시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받은 사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 계약을 인수했다 같은 말인데 그럼 얘는 제3자예요, 당사자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승계했다, 인수했다라고 써 있지만 계약을 인수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랑 을이 계약의 당사자였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뭘 한 게 아니라 갑과 을이 맺은 이 계약을 얘가 뭐 했다는 거야? 인수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갑과 병이 당사자가 돼. 계약 인수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계약을 인수하려면 을과 병 둘이 합의하면 돼요? 셋 다 합의해야 돼? 갑과 을의 계약을 갑과 병으로 바꾸려면 당연히 셋 다 합의해야지. 그래야만 인수가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지 제3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얘죠. 얘는 뭐 제3자가 될 수 없는 게 갑이 을에게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는데 누구에 대한 채권이냐면 병. 얘가 이제 채무자예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받을 채권을 을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얘가 그 이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없는 거야. 없는 옛날에 돈 빌린 사람이지 가장 채권 양도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바는 없어요. 상황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왜 가장 채권 양도 한다고 했냐면 갑이 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갑의 채권자예요. 갑에 대한 채권자. 그럼 얘가 1억 원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갚으면 얘가 이 채권을 뭐 해버릴까? 그냥 압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 압류를 회피하려고 을과 짜고 그 채권을 을에게 허위로 넘겼다라는 거야. 당연히 짜고 한 거니까 무효죠. 그럼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으니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채권자가 확정되면 돈 갚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는데 허위로 채권이 양도됐는데 진짜 양도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나의 채권자는 을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를까? 가장 채권 양도에서 변제한 채무자라고 부르겠죠. 뭐 했어요, 안 했어요? 변제했다. 그러면 제3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을이 진짜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갚았잖아요. 근데 갑이 야 그거 무효야. 나한테 또 갚아. 이러면 병은 또 갚아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률 관계를 복잡하게 따지면 안 되고 뭘 보시면 되냐면 뒤에 뭐뭐 한 자, 받은 자, 양수인 이렇게 써 있으면 다 제3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뭘 조심하시라고요? 뭐뭐 했는데 제3자가 아닌 사람. 계약을 인수한 자, 당사자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당사자니까 제3자가 될 수 없다. 자, 문제 좀 볼게요. 갑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가장 매도했다.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뭐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거야? 가장 매매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 가장 매매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병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병은 잘 찾을 수 있죠. 한자로 써 있으니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병은. 병. 근데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선이 악이라는 말이 없네. 그럼 이제 지문에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를 선의의 병에게 양도하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일단 소유자는 누구로 결정된 거야? 병으로 결정되는 거야? 자, 틀린 거 찾습니다. 1번. 갑과 을 사이 계약은 무효이다. 갑을이 뭐 했어요? 지금 가장 매매한 거죠. 그럼 당연히 뭐야? 무효. 자,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호의 표시로 무효죠? 자,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는 안 되고요? 이중매매는 안 되고 통정호의 표시는 무조건 채권자 취소권 대상 될 수 있고요. 3번. 병이 선의인 경우, 자, 여기에 이제 선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선이라는 말을 써준 거죠. 이제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된다라고 했고 4번.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 주장자가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5번. 만약 악의의 병이 선의의 정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했대요.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누구한테 샀어요? 악의에게 샀어요. 그럼 원래 취득 못하는 거지만 얘가 뭐라고 써 있어요? 선의라고 써 있죠. 선의. 이거 선의는 뭐 추정된다는 거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얘는 취득할 수 있죠. 정답은 5번. 이게 이제 작년 35회 기출. 그러니까 통정호의 표시는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안 어렵죠? 예. 이 몇 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 나중에 기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늘 나왔던 것만 나와요. 물어볼 지문들은 뭐 이것 이외에 많지 않거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통정호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1번 뭐였어요? 가압류했네. 앞에 건 볼 필요도 없어요. 가압류했네. 제3자지. 2번은 뭐였어요?
취득했네. 제3자지. 3번. 채무자네. 제3자가 아닌 거.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뭐 했어요? 파산관. 얘는 제일 중요하죠. 얘는 제일 중요해. 자, 그다음 5번은 좀 뭐 앞에 뭐 했는지 볼 필요도 없어. 뒤에 뭐 했대? 이행을 했대네. 그러면 제3자가 되는 거야. 근데 뭐뭐 한이라고 써 있는데 제3자가 아닌 사람 누구 있었다고요? 계약을 인수한 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제3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건 제3자냐 아니냐는 요번 시험에도 또 출제가 됐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적용 범위는 뭐 짜고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으면 원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설의 대립이 있고, 자, 그리고 은닉행위, 요거 이제 이어서 볼 텐데, 아까 우리가 봤던 판례 비교, 갑이 A라는 금융기관, 이제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얘는 법률상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현재 신용 불량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하죠. 야, 친구야, 미안한데 네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 내가 그 돈 잘 쓰고 꼭 갚을게. 그래서 이제 을이 친구를 위해서 대출 약정을 할 때 자기 이름을 빌려준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갑이 돈을 잘 쓰긴 했지만 돈을 안 갚는 거죠. 그러자 이 상호신용금고가 누구에게 돈 내놓으라고 소송한 거야? 을한테.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대출은 내가 채무부담 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빚인이에요 라고 주장한 거야. 그러면 이 대출 약정이 빚인이냐 진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빚인으로 인정이 되면,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가 되는 거야? 빚인이 우리 봤잖아요. 빚인은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럼 이게 만약에 채무 명의를 대여해준 대출 약정이 빚인으로 판정되면 금융기관이 얘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고, 선의무과실이면 유효. 근데 만약에 이게 진이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판례는 채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 그럼 빚인이다, 진이다? 진이죠. 진이. 진이니까 이 대출 약정은 뭐가 된다? 유효. 돈 갚으셔라. 근데 만약에 금융기관이 이걸 알았대요. 얘가 채무 명의를 대여해 주는 걸 알았다면 이 대출이 무효겠어요? 그래도 유효한 거야. 그래도 유효가 되는 거죠. 왜? 빚인이가 아니라 뭐니까? 진이. 만약에 빚인이었다면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겠지만, 이건 빚인이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진이니까 명의를 대여한 걸 알았든 몰랐든 따지지 않는 거야. 무조건 유효.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교직원 사건 봤었잖아요. 뭐 있었냐면 학교에서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사립학교법상 학교 이름으로는 돈을 못 빌리게 돼 있어요. 돈이 필요한데 학교 이름으로는 못 빌리니까 누구 이름으로 빌렸냐면 교직원 명의로 빌린 거야. 그럼 교직원이 채무 명의를 뭐 해준 거예요? 대여해 준 거죠. 근데 돈 빌려주는 채권자도 이 교직원이 돈 쓰는 게 아니라 학교가 돈 쓴다는 걸 알면서도 빌려준 거야. 근데 학교가 돈을 못 갚았네? 교직원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채무 명의를 대여한 건 빚인이가 아니라 진이니까 무조건 갚아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갑이 요 금융기관이랑 대출을 받는데 동일인 대출 한도가 초과돼요. 그러니까 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금이 못 나가는 거죠. 갑이 나 돈 더 필요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 친구 데리고 와. 친구를 데려와서 친구 이름으로 대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 이 금융기관이 당신 친구는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뭐 했다고요? 양해. 핵심어는 양해입니다. 당신 친구 데리고 오면 이름은 당신 친구 이름으로 하지만 당신 친구한테는 채무 부담 지우지 않을게라고 다 짰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출을 했는데 채무 부담이 없는 대출이에요. 허위입니다. 허위. 근데 혼자 있어야 다 짜고 한 거야.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다. 그럼 얘는 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의사표시에서 대출 판례가 나왔어요. 시험에 만약에 대출 판례가 나왔는데 채무 명의를 대여했다는 말은 써 있는데 양해했다는 말이 안 써 있으면 무조건 뭐다? 진, 무조건 유효한 거야. 진이니까. 근데 쓱 읽어보니까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는 말이 써 있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뭐가 된다? 통정호의 표시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야. 구별해 두시고.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봤던 요 박스 안에 있던 판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법률상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러면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비진이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표시행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해야 돼요. 비진이라고 볼 수 없다. 진이다. 근데 요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었죠? 금융기관에 뭐 했대요?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은 통정호의 표시로 무효다. 그러니까 양해라는 말이 있냐 없냐의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은닉행위 있었어요? 은닉행위는 뭐였냐면 실제로는 증여를 합니다. 근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한 거죠. 그럼 증여는 유효다 무효다? 실제로 한 거니까 유효고 허위로 한 매매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는 무효가 되고요. 증여는 실제로 한 거니까 은닉행위로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죠. 갑이 을한테 실제로는 증여를 할 건데 증여세가 너무 세니까 양도세로 줄이려고 매매로 위장해서 등기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매매라고 돼 있겠지. 실제로는 뭐 했는데? 증여했는데. 그럼 일단 이 을 앞으로 들어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등기는? 유효죠. 왜 유효라고 그랬어요? 실체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럼 어떤 실체관계가 있다? 증여 있잖아요. 증여. 그러니까 지금 이 매매라는 허위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행위, 숨겨져 있는 것으로 이걸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증여는 실제로 한 거니까 얘는 유효고, 근데 매매는 한 적이 없는데 허위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요건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증여와 매매는 모두 무효다 이렇게 몇 번 출제했고요. 뭐만 무효다? 증여는 유효고 허위로 한 매매만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죠. 병한테 팔았대. 근데 이 병은 이 과정을 모두 알면서 이전 등기를 받았대요. 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누구한테 샀어요? 소유자에게 샀지. 그러면 병은 권리자로부터 취득을 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는 유효다. 그러면 갑이나 을은 병에게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이제 확정적 유효니까 갑이나 을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정호의 표시. 그러니까 통정호의 표시는 양이 조금 되고 얘는 뭐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니까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오예요. 착오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죠.